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코츠라 북민유업 본부장 김종춘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해 1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 현지는 물론 해외에 있는 모든 국가 또는 비즈니스맨 정치인들이 놀라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입니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강력한 뭐랄까 당선 희망을 표명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땠는가 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이크 플린이라는 백악관의 새로운 안보 보좌관으로 등장한 내정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이제 트럼프 후보의 대한 공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자리인데도 사실은 국내의 언론은 물론 현지의 한인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거의 50% 미만으로 낮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간과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가는 지역마다 사실은 길이 막히고 컨퍼런스 하는 데가 메어질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힐러리 캠프에서 그런 유사한 선거 유세를 했을 때는 그와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그런 관중 동원력을 보였는데 그것이 언론에 조명이 될 때 사실은 저는 우리 여기 언론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의해서 실제 유권자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오판된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트럼프 당선과 미국, 그다음에 경제 통상 정책, 그다음에 이에 따른 우리의 산업별 기회 요인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가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미국에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은 11월 8일 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플랜 A, B, 우리 워싱턴 무역관장도 있지만 플랜 A, B를 가지고 있었어요. A는 힐러리 후보고 B는 트럼프 후보입니다. 물론 힐러리 후보에 따른 영향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명했고 현지에 있는 특파원들도 사실은 저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모든 내용을 어디다 맞춰놓고 술을 먹었냐면 힐러리 당선이라는 데 맞춰두고 거기에 따른 영향까지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개표가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들이 플랜 B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리를 다 파하고 특파원들도 다시 그때서부터 기사를 전송하기 시작했는데 CNN은 사실은 우파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힐러리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놓지 않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잘해보시는 바와 같이 당선인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230명을 확보해서 이제 선거인단의 승리를 했고, 12월 19일 날 선거인단이 이제 각 주의회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미국의 선거법 이 부분이 모순이 있다 생각하고, 사실은 최종 선거인단 선거에서 배신표가 나온다기를 간절히 희망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반대입니다. 트럼프는 배신표가 2명 나온 몇 명, 힐러리는 7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45대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현재 이제 당선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1월 20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현재, 여기는 뭐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다 하지만은 이것도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치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뉴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사실은 보도가 편향 보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트럼프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 측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던 배경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저소득층의 백인이 주류가 돼서 트럼프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해서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히스패닉을 포함한 소수계도 상당 부분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뭐냐면, 현재 저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이 얘기하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게 있으니까 정치적 옳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의 바르고 이런 그런 데만 치중하는 어떤 가시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계화라 그러는데, 세계화, 글로벌리즘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일자리, 뭐 러스트벨트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6%입니다.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만은 실제 웨스트 버지니아와 뉴욕도 5.1%가 넘어요.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는 6% 정도가 되고, 근데 아이오와나 오하이오주 이런 데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1에서 최고 4.9%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왜 이들이 그 트럼프 후보를 찍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는데, 트럼프 후보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선인 측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저렇게 말을 저속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득표를 위해서 우리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저소득층들이 단어를 200에서 500단어를 추렸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트레이닝을 받은 언어로 어리숙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후보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개발업자지만 비즈니스를 해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앞에서 땡겨서 얘기를 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거에 120%를 부를 거랍니다. 자기는 목표를 80으로 가지고 있고 늘 세게 부른다는 거죠.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45,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윌버 로스라는 지금 상무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거는 협상의 어떤 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트럼프 내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현재 사실은 트럼프 이방카의 그 남편인 쿠슈너입니다. 쿠슈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는 이제 통상 쪽과 외교 안보 라인이 되는데, 사실은 통상 쪽이 저희는 이제 우리 오신 분들의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버트 라이시저라는 US 대표가 최근에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통상 정책의 방향은 이제 트럼프가 같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무역이라는 무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축구장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게 불리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정한 게임, 공정한 페어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플레이그라운드가 평평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존의 무역협정 이런 협정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져서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선수들이 노는 지역들은 수입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노는 지역은 다 미국 시장이고 자기들이 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트럼프 정부 통상 정책의 목표인데 그 수단은 뭐냐? 그 수단이 이제 나프타나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TPP 환태평양 그 동반자 협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고 나프타 협정에 대한 재협상 또는 탈퇴 한미 우리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10만 명의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무역 국가에 대해서 상계 관세나 엔티덤핑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하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뉴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실제 이제 우리가 2008년도 금융 위기를 전후해서 사실은 새로운 노멀들이 이제 정립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료에 보시면 경제가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징 이제 우리가 부채를 끌어다가 집도 사고 그다음에 금융업은 고성장 보이고 그다음에 달러와는 강세를 보이면서 선진국 중심의 경제가 이제 주도가 됐는데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이렇게 고착화되는 뉴노멀이 이제 온 상황과 그다음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일방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한 3,6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로는 환율 조작과 불공정 무역 관행, 즉 보조금 등을 지급해서 중국의 상품이 싸게 해외에 수출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경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조업이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이런 강박관념이 들고 있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고소득층은 그다음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료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저 파란색이 이제 대학 중퇴나 중졸 대졸 고졸 이하의 이제 소비자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자유무역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제품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혜택을 봄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정책에 이제 결정을 미치는 요인인데 미국의 중립금리, 여러분들 금리라는 기준금리라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경제학 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통화 당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금리를 갖다가 이제 조정했을 때 이게 어떤 데는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플레가 오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면은 인플레가 되고. 근데 이러한 인플레나 그다음 디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금리를 중립금리라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중립금리가 한 2.9% 정도 돼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15일에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을 해서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지금 이 갭이 낮기 때문에 실제 디플레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이제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금리 인상은 급격하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 부분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사실은 높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수출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특허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60에서 최고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어떤 표준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미국 경제의 통상정책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 자, 미국의 통상정책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유사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통상정책이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1조 달러 투자하는 부분들, 1조 달러는 우리 이제 이종건 워싱턴 관장이 이제 말씀을 드릴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통화 부분에서는 금리, 이제 산업 정책이라고 여기는 했습니다. 에너지 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어떤 화석 연료 재개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신정부에서 이제 취임 1일, 100일, 200일에 걸쳐서 이제 추진할 사항들을 이제 설정해 나왔는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본인이 내가 당선돼서 100일 내에 내가 뭐를 하겠다고 본인이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나프타 부분이 터치가 됐어요. 나프타 부분이 이거를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 개혁안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금 현재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환율 조작국 이 부분 지정에 관한 그다음에 규제에 관한 부분들이 미국 측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법률 또 개정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국 이제 미국이랑 교역을 하는 상대국들의 그 미국 경제에 유해한 그런 관행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겠다. 그리고 200일 내에는 이런 나프타와 이제 재협상을 해서 만일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탈퇴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 신정부 정책 아젠다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네 분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문우신 재무장관은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윌버 로스, 우리가 파산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IMF 때 구조조정 관련돼서도 깊숙이 관련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 나바로, 이분은 강력한 엔티 중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차이나 허크가 떴다 그럽니다. 차이나 허크. 그러니까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세 마리라고 하는 3명의 이제 강경 매파가 등장한 겁니다. 그게 문우신을 뺀 이제 윌버 로스와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이제 어바인대 교수와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국이 통상 관련된 대외 제재 또는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관련법에서는 전시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를 위협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결한 무역 협정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정을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너무 우려를 하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목표가 미국이 지금 대외 무역과 큰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팔지만 맞고 너희들도 이젠 살아. 우리 기브앤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들이 노력한다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사겠다라고 아마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윌버 로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무역 적자를 늘리려면 미국에서 무언가를 사라. 이것이 이제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복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45%를 부과하고 35%를 부과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윌버 로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트 여러분들 홀리법이라고 아마 저희도 뭐 최근에 들어봤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공황 때 미국이 400%의 어떤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어떤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실제 무역 보복 전쟁을 일으킨 원흉적인 법률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만만치 않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없이 제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미국 내에서? 저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중간재들이 사실은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 진입이 돼서 미국 기업들이 상품을 만드는 그 중간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일방적으로 관세를 갖다가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부과를 한다 그러면 미국 기업조차 다 도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역적인 부분들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정 국가, 특정 상품을 상대로 해서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상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특정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무역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어떤 법률적으로나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 시행 시에 부작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지금 현재 상하원으로 되어 있는 미국 의회에서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통과 이런 부분이 일견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화당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 무역을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유무역에서 약간은 클릭을 한두 개 돌려서 페어 트레이드로 가고 있습니다. 페어 트레이드.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고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공화당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대로 되지 어렵다. 자, 이제 수익 규제 이 부분들도 그러면 분야별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외국 그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무역 구제 조치. 이제 여기서 무역 구제 조치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규제가 아니고 구제라고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이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하는 이런 구제 조치들이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2015년도 잘 해보시면은 사실은 최근 연도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제소라든가 규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하여간 불리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는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분류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집행 효율성 법상에서 만일에 제소를 당한 그런 기업이 제소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자 측이 제시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무역 구제 조치의 예비 또는 확정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임의적으로 우리 이 수출업계에 만일에 반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 조치에 피제소가 됐을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국 통상정책 부분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뭐 중국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부자재를 수출해서 결국은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이 미국 시장입니다. 해서 우리 중간재 부분이 얽혀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엮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제소를 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도 있다. 이제 한국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환율 조작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미 흑자가 뭐 200억이 넘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그다음에 외환 그 개입액이 GDP의 2%를 넘어야 돼. 이런 조건들인데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들어갈 개연성도 있고,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를 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내용들은 있다. 그 다음에 TPP는 폐기가 유력한 부분들이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분명하게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멕시코를 포함한 그 나프타, 북미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개연성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실제 뭐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한국 내 여론이에요. 지금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물론 한국의 미국 전체 통상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떠들던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부분은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그때 당선 쪽의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는 촛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버는 만큼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추가적인 시장 개방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재정 통화 관련해 가지고는 금리는 2, 3차례 인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내년도 한 뭐 1.25%에서 1.5% 정도 수준에서 한 자료에 보시면 1에서 3회 금리 인상 전망들이 나오지만 한 2회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작년도에도 2, 3회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국에는 1회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테리프 관세를 갖다 무작위로 인상하기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국 내에서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국경조정세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입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총 매출액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비용 처리해서 빼줬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거를 빼주지 않고 다 부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들이 되는데 이거는 공화당 지금 현재 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이 신통상부본은 현행 우리 정부의 기조를 ICT 업체들하고 트럼프가 반목 관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ICT 부분이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 미국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트럼프 정부에서 바꾼다. 그 다음에 12월 14일날 소위 테크 서밋이라 해가지고 이미 화해적인 제스처도 취했고 이 부분은 다만 어려운 부분들은 이민 규제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벤처 기업이나 그 다음에 그 기술 기업들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산업별은 이거는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직수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자동차는 저희들이 불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불리하냐면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 이제 재협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 들어갔을 때 만일에 FTA가 재협상이 돼가지고 관세가 늘어난다 그러면 미국 시장 진출에 분명히 장애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는 뭐냐면 경쟁국들이 그러니까 경쟁국 토요타나 혼다나 이런 국가의 브랜드들이 미국 내 생산을 훨씬 더 늘리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이 많아지면 그 밸류 체인에 중소기업 제품이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다. 그다음에 철강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8건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미국으로부터 23건의 엔티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를 받고 있는데 18건이 철강입니다. 철강 금속. 그다음에 2건이 화학.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인데 철강 제품은 사실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규제를. 그래서 내년도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데 미국 시장 내 생산과 철강 가격과 이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우리 워싱턴 관장이 얘기하겠지만 실제 이제 내년도서부터 금년서부터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제 가전은 실제 우리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물량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80% 이상 미국에 수출되는 80%가 아마 멕시코 쪽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규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제약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를 아마 행정명령 1호로 내릴 겁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 그 이면에 왜 폐지하느냐 부분은 사실은 오바마 케어가 하면서 수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험, 그 수혜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인상 부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없던 세금이 사실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도할 때 옛날엔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뭐냐면 순이익에 대해서 다시 상당 부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트럼프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당선인이 선거 유세 때 오바마 케어를 찬성하는 것은 공화당 내엔 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 유세 기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각시켰고, 사실은 이 부분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럼프 케어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은 그래도 수혜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료품, 어떤 완전 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은 있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섬유는 우리가 이제 TPP를 고려해서 베트남 내에 밸류 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생산을 확대해 왔는데, TPP가 이제 철회가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냐면 미국이 섬유 이제 의류 부분들이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 뭐랄까 매출 증가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재고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패스트 의류 쪽이라든가 우리가 그 에슬레 룩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스포츠 어떤 의류, 패션 스포츠 의류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섬유 부분에 대한 기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해서 섬유 부분은 TPP로 인한 우리 뭐랄까 피해가 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됐고, 일반 소비재는 저는 미국 내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한 2%, 그다음 2에서 3, 또 국제 기구들은 2에서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그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 확대,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임금 인상하고 저쪽에서 시그널 줘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립니다. 되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호조와 증시가 사실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다우존스가 2만을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웰스 이펙티브니라 뭐랄까 부의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득 증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 내년도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인프라 쪽은 우리 이종공 관장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하게 보호무역주의라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면은 모든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환경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 중소기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기능성 혁신, 그다음에 그 혁신 어떤 기술을 입혀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맞는
저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봤어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김을 수출하시는 분인데 400만 불을 수출하시는데 이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바이오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냥 기존에 자기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미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한 6개월 동안 식감서부터 디자인, 포장, 뭐 라벨링까지 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바이오를 시켜달라. 저는 그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생의 어떤 바이오와 내가 정말 같이 함께 상생하고 그다음에 기능성, 혁신성을 입힌 제품에 이런 맞춤형 마케팅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다음에 롱텀 베이스로 가격도 우리가 당장 우리가 마케팅을 뭐 1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롱텀 베이스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두드린다 그러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시장이 2017년도 시장이 어떤 지금 현재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변화 속에 우리의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